자, 오늘 국회 탄핵소추위원들과 또 대통령 변호인단 측 나오면서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명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참담합니다. 오늘 이 판결을 보고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우리 심 고문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고 경망스럽고, 그 다음에 한쪽 편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얘기할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사실은요, 대통령의 변호인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 큰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안 오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불만은 있으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망한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탄핵 인용 선고 이후에 지금 권선동 탄핵소추위원장이 악수를 청했다고요, 변호인단 측에. 예, 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죠.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정말 법리적으로나 서로 태극기를 들고 왔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까지 있었습니다만, 권성동 위원장이 오늘 결정이 모두 내려진 이후에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서로 극한의 대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동안 치열하게 애쓰고 집중했다.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민주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석구 변호사의 마지막 발언 내용을 보겠습니다. 헌재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지만 대한민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오늘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심 청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논란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발간한 그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탄핵 심판은 단심이다. 재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서석구 변호사가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고요. 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보면 재심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즉 재심 심판 절차가 52조, 또 기재사항이 53조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 모든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권리구조형 헌법소원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탄핵 결정에 대해서 재심 청구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입니다. 네. 네, 자, 그에 대해서 내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독일의 탄핵 제도를 보게 되면 법관 탄핵의 경우에는 탄핵 결정에 재심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을 안 된다 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재심은 불가능한 그러한 특수한 심판이라 하는 거, 단심임은 물론이고 불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러한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일괄해가지고도 13가지를 일괄해가지고서 표결에 붙였던 소추면에 있어서의 너무 스피디하게 나는 그 졸속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심리면에 있어서도 이게 저희 재판관이 퇴임 시기가 다가왔다 해갖고서 너무 토도로되지 않았느냐. 알겠습니다. 네, 그런 졸속의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이 인용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고도 있었다고요? 예, 우려됐던 대목인데요. 이렇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결론에 상관없이 서로 양측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했었습니다만 우려했던 대로 이런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12시 15분경 안국동 쪽에서 경찰 차벽 근처에 있던 72살 김모 씨가 경찰
버스 위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20분 정도 지나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낮 12시 15분쯤에는요. 안국역 그 계단 진입로 안쪽에서 66살 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어떤 경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이 외에도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라고 하니까요. 추가적인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을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태극기 집회 측이 탄핵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자, 헌재 앞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안국역 일대는 날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직후 이곳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집회 참가자 2명이 사망을 했고 40여 명의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본 탄핵 찬반 측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된 오전 11시 20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탄핵 인용 선고 직후 일대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변했는데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으로 올라가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참가자들 일부가 실신하는가 하면 40여 명이 구급차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오후 1시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72살 김모 씨가 경찰 소음관리차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경찰 차벽에 충격을 가해 스피커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수배하고 있습니다. 또 66살 남성 한 명도 집회 도중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집회 분위기가 과열되자 경찰은 오늘 하루 종일 비상령 중 최고수인 가포 비상을 서울 전역에 발령했습니다. 한때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흔드는 등 돌발 행동도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청와대 인근과 헌법재판소, 광화문 광장에 총 271개 중대 21,600명을 투입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자, 언론에 의해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실이 알려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3번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담화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설명과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서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자, 이렇게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데요, 신년 간담회에서부터는 어떠한 사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어조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 그 뻔해요. 이런 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몇십 년 된 그런 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이 뭐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정책과 무슨 기밀을 알았다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저 혼자 지내니까 좀 소소하게 그렇게 좀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최순실 씨에 대한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조금 완곡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헌재 결정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헌재의 그 판단이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 문제, 네.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연설문, 대외적으로 나가는 연설문 초고 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의견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같은 거. 예. 근데 이 확정된 비밀 문서로 분류된 것도 아닌 거를 갖고 네네. 이게 흘러갔으니까 최순실이에게 국민 주권을 맡긴 거 아니냐. 이것은 비약적인 네네. 비약적이고 이게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알겠습니다. 오바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발언하신 내용은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보로 지금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 편집 의도와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문님 하실 말씀이시죠? 예, 이시윤 전 재판관께서 나오셔가지고 오늘 조금 판결 내용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대로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사후에 거기에 맞춰서 해설을 하거나 또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들도 있는 건데 그런 의견을 제가 볼 때는 이시윤 재판관께서 잘 요약해서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겨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단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가는 과정 아니겠나 그러면서 저 굉장히 공부가 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사회자께서 이제 질문하신 것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 사실을 소상히 얘기하고 사과를 한다면 과연 탄핵이 인용되지 않지 아니했겠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차에는 최순실을 내가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게 아니고 처음에만 조금 활용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여러 개가 나오고 나니까 뭐라고 바꿨냐면은 참 최순실이가 당한 거고 나 몰랐는데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세 번째에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드러나니까 뭐라면 나는 돈은 받은 건 없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 하다가 올해로 돌아가지고는 그것까지도 이제 좀 잘 말이 안 되니까 엮은 거다 이게 모든 게. 네. 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설명을 하면서 피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네. 피청구인의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존경하는 원로 법학자님이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 89쪽짜리의 이 결정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첫 페이지부터 읽으시면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을 했으며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많이 실망하고 이런 감정을 가졌던 이유, 그동안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는 절대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함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모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중요한 순간에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와의 경제 공동체 부분을 거의 확신하고 있죠. 예, 약간의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최순실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도와드리고 지켜드리려고 내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청와대 일을 자기가 좀 관여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랬던 것이지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시청자께서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했고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냈는지가 하나 둘씩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 취하는데 자기의 힘을 상당히 이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 지적하는 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현재의 판단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네. 헌법재판소 그 판단에 네. 내가 아직 그 전문을 입수를 못했지만 네. 최순실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부분, 간접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최순실의 이익이 될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하도록 방조를 했다. 이러한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일국의 그 대통령이 누구 이익을 취하도록 부당 이득을 하도록 그 서포트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그 대통령의 처신에 걸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판단은 좀 헌법재판소가 오버한 거 아니냐. 네. 일단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재판관님께서도 그 전문은 한번 꼭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상세히 98페이지, 89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25페이지부터 자세히 나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서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지시를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중에 그 결과 최순실 씨가 어떠한 이익을 취하였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대통령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했다고 지금 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괴리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자의적이고 선택적이고 개인적인 정의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률적인 그런 부분하고 충돌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괴리. 더군다나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한테 주는 실망감. 이런 어떤 충돌에서 오는 괴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조금 더 객관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전직 청와대 직원들 그리고 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야기하는 그 두 사람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진술들이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할배가 이제 나한테 그러지. 우리 딸 너희 하면 몇가지 해서 한 5천만 원씩 내서 25천만 원인데 이 장가리를 해놔라. 그 왕년은 돈 가져가는 거는 할매가 자는 방이에요. 하나는 마귀를 자고 하나는 할매가 자는 방이에요. 마귀는 돈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가. 얼마 전에 할매가 가져가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 집에는 손실을 왔다 갔다 했지. 그러면 뭐 되니까 손실이 되자. 그 다음 정부네, 박이원은 정호솔이, 안봉문이, 이재만이, 이준상이 이 사람들 종이지 완전 종이니까. 이번 정부 초부터 들어온 거는 맞고요. 일요일만 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방으로 연락이 오죠. 그분 모신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는 뭐 대통령직 한 분만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또 이제 오면 거기에 맞겠다고 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죠. 일요일과 이제 무슨 뭐 어디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하면 이제 전날 정도에 들어와서 특별한 뭐 있으면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임기 초 때 솔직히 실수지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그 내실 안에 이제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화장실 가다가 한두 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됐잖아. 그럼 내가 1,000만 원에 한 거니. 돈을 달아줘서 가스지가 해주는 거지. 공채나 주는 거라 그러는데 나. 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도움 말씀을 주신 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동영 차장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에는 김의태 차장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준비된 뉴스탑10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